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종종 헷갈리는 상황들을 직면할 때가 있는데요. 미국 지수 S&P 500이 7천을 돌파할 것이다. 아니다. 지금은 고평가라 조정이 나올 거다. 같은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조차도 의견이 서로 제각각으로 나뉘기도 하고, 어제 하락한 이유는 금리가 올라서이다. 오늘 상승한 이유는 금리가 올라서이다. 시장을 해석하는 정보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쏟아지는 정보와 의견들 속에서 과연 누구의 말이 맞고 뭐가 진실인 걸까요?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지금까지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경제사학자 닐 퍼거슨의 말처럼 향후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은 퍼의 역사라는 교과서를 통해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전체적인 시장을 보는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퍼라는 단일 지표만으로도 시장을 통찰할 수 있는 걸까요? 모든 주가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만능 밸류 공식이 있는데요. 주식은 이익 E1에 대한 할인율 R이 마이너스 성장 G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요소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할인율은 주주의 기회비용과 이익 변동성에 대한 위험으로 구성되어 있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25년 10월 31일 미국 증시가 고평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상승하는 이유는 뭘까요? 과거 00년도 IT 버블 시기에는 실적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한 거품적인 상승이었다는 게 컸었지만, 올해 상승 랠리는 밸류가 높긴 하지만 빅테크들의 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기록하면서 받쳐주는 근거 있는 상승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산업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AI 패러다임의 변화는 향후 더 높은 이익 성장과 이것이 지속 가능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도 함께 형성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겹치면서 채권이나 예금과 같은 대체자산들의 기회비용은 낮아지고 있고,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주식을 매력적이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물론 AI의 무분별한 자본적 지출에서 비롯된 이익 상승이 언젠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잠재적 위험은 경계해야 되겠지만요. 최근 국내 코스피의 상승도 공식으로 해석해 볼까요? 그동안 한국 증시는 금리는 낮아지고 있었지만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수를 이끌어가는 주도 업종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가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대주주나 회사의 이익만 고려한 채 주주 환원에 인색했었는데요. 물적 분할과 같은 쪼개기 상장 등으로 주주 가치를 구축하는 상황이 만연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할인율이 높아 기업이 이익을 내도 주가는 만년 저평가 상태였었죠. 그러다 밸류업 정책으로 상법 개정, 자사주 매입 의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으로 주주가치 재고를 명문화하면서 할인율이 낮아지는 효과로 코스피가 1차 상승을 했었고, 3분기 상장사 실적 회복 기대와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로 인한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의 기대감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수를 이끌게 되면서 2차 상승을 만들게 된 상황이죠. 어쨌든 이 약식 밸류 공식 하나로 모든 주가를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공식에서 각각 EPS분의 1을 곱하면 우리가 아는 이익 EPS 대비 주가인 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의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지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시장이 몇 배의 값을 쳐줄 것인가가 퍼인 건데요. 시장이 쳐주는 퍼 값이 높아질수록 주식의 가치도 높아질 것이고, 낮을 경우 주가는 낮아지게 될 겁니다. 투자자인 우리가 향후 이익 동향과 퍼 배수를 중요하게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럼 미국 지수 퍼의 가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S&P 500의 적정 밸류는 어느 정도이고 우리는 어떻게 주식시장을 매매해야 되는 걸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과거 퍼의 변동 요소들을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퍼는 결국 이익 대비 주가의 가치 지표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S&P 500은 주당 순이익 EPS의 궤적과 대체로 같이 움직였습니다. EPS가 상승하면 지수도 상승하고
하락하면 같이 하락하는 구조이죠. 그래서 내가 주식을 산 구간이 별다른 변수가 없고 이익 상승 구간이라면 상승 파도를 즐기면 되는 겁니다. 물론 발표되는 이익 지표는 후행적이고 주가는 몇 발자국 앞서서 기대하고 우려하는 선방향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 100% 정확하게 따라가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양책과 연준의 양적 완화로 이익이 바닥을 치기 전에 주가는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이미 먼저 올라가고 있었죠. 트럼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선언했을 때 경기 침체 우려로 지수는 약 마이너스 21% 떨어졌었지만 결국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주가는 우상향을 펼쳤습니다. 어쨌든 주가는 향후 기대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까지 EPS가 꾸준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미국 지수는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장기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이걸 계속 충족시켜 줄 수 있다면 S&P 500은 1보 후퇴할지언정 2보 전진하는 역사를 그려왔고 앞으로도 그릴 것입니다. 그럼 이익은 언제 변동하는 걸까요? 대체로 미국 경제의 동향에 따라 변화하는 편입니다. 미국 경제는 1945년부터 2025년까지 총 13번의 경기 변동이 있었는데요. 차트에 보이시는 음영 부분은 경기 침체기, 흰색 부분은 경기 확장기입니다. 파란색 선은 미국 경제가 물가를 제외한 실질적으로 얼만큼 전년 대비 성장했는지 나타내는 실질 GDP의 동향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질 GDP의 변동과 이익 변동이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대체로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하는 확장기에는 이익은 중간에 눌리더라도 결국 우상향하려는 추세를 그립니다. 그에 따라 미국 지수도 경기만 무난하다면 잠깐 눌리더라도 계속 우상향하려는 성질을 갖는데요. 침체만 아니면 되는 거죠.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미국 경기 지표를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죠. 만약 음영 부분인 경기 침체기를 맞닥뜨린다면 이익은 확실하게 깊게 눌리고 미지수도 크게 폭락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나 주가가 하락한다면 이게 그냥 눌림인지 아니면 실제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건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이후 침체기가 왔다가 회복을 하면 주가와 이익도 드라마틱하게 턴하면서 다시 우상향하는 패턴을 역사적으로 보여줬었는데요. 이 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데사이클 타이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전 TQQ 속쓸 영상에서 누구나 실패 없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불황으로 폭락장이 왔었을 때 미지수 3배 레버리지에 몰빵하면 로또 수준의 부를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한 지점이 이 구간들인데요. 경기가 다시 회복하고 성장한다면 폭락으로 저평가된 주식의 자본 차익과 향후 추가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받기 때문에 높은 장기 투자 수익이 가능한 거죠. 이제 퍼의 할인율이자 기회비용인 금리와 주가와의 관계를 볼까요? 위험자산인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최소 위험 없이 가만히 있어도 이자를 받는 미국 국채 수익률보다 높아야 합니다. 채권은 주식의 기회비용이면서도 대체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런 근거로 시중에서는 금리가 높아지면 기회비용이 올라가고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퍼가 낮아지면서 주가도 낮아지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기회비용이 내려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논리가 거론되는 편인데요. 물론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요. 1962년에서 82년까지 높은 금리는 이익이 상승해도 낮은 퍼 지수 상황을 만들었었고 1982년 이후부터는 장기 채권의 대세 하락으로 주식이 매력적이게 되면서 이전에는 못 넘었던 퍼 20이 구조적으로 넘어가는 원인을 제공했었죠. 그렇지만 주가와 금리의 관계는 상황에 맞게 유도리 있게 해석해야 되는데요.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이라는 특징이 있고 경기 사이클에 따라 이 논리가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경기에 불확실성이 발생하면 위험자산인 주가가 하락하게 되고 안전자산인 국채의 수급이 몰리면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서로 반비례하는 구조다 보니 가격이 오르면서 오히려 시중금리가 중단기적으로 낮아지는 구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주가와 국채는 반비례하는 음의 상관관계로 움직인다고 알려져 있다 보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전통적으로 주식과 국채를 섞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실제로 경기 침체 사이클이 오게 되면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아예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까지 하다 보니 주가와 함께 금리가 급락하는 게 역사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으로 시중에 돈을 풀게 되는데요. 이때 금리가 낮아지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다 보니 퍼와 주가가 확장되는 유동성 장세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경기가 완전한 회복기에 접어들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정상화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금리 인상은 경기 상승이 견고하다는 의미로 실적 장세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주가에겐 호재로 작용되기도 하죠. 금리 인상은 사이클 후반부에나 가야 주가와 채권의 기회비용 관계가 점차적으로 적용되는 게 기본적인 금리와 시장의 순환인 겁니다. 이전 원론 하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역사적인 패턴을 투자의 대가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달걀에 비유하면서 주식 매매 타이밍을 잡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당시 상황과 맥락에 따라 금리와 주식시장의 관계는 항상 유도리 있게 해석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이 급등하자 연준은 22년도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했었습니다. 해당 인상으로 시장은 물가와 실업이 동반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주가와 채권의 가격은 반비례하지 않고 함께 동반 하락하게 되었죠. 이후에는 대체제인 채권은 미국 정부의 재정 불안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장기국채 선호가 감소되면서 높은 금리를 유지했었는데요. 높은 금리임에도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고 주가는 더 많은 이익 상승과 AI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 없이 연착륙에 성공하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돈을 풀려고 하다 보니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현재 상황인 거죠.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조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반비례 관계는 맞다. 다만 미국채가 안전자산이라는 특성, 경기 사이클과 중앙은행의 인위적인 긴축과 부양의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와 주가는 중단기적으로 서로 반비례한다. 향후 경기 불안 심리가 발생하면 주가는 하락하고 국채 가격은 오르면서 금리가 낮아진다. 또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기에 인상기는 경기 호황기에 대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하 초기에는 주가가 하락하고 안전자산인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 인상 초중기는 경기가 상승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는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하며 상승하고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경기 침체로 중앙은행이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이후에는 유동성 증가와 기회비용 감소로 주식은 상승하게 된다. 경기 침체 없이 연착륙 과정에서의 인하라고 한다면 주식에게는 호재이다. 이 모든 과정은 상황적 맥락에 따라 연관성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해석은 그때그때 유두리 있게 맞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향후 이익, 성장, 경기 변동의 불확실성,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라는 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그동안 시장이 얼마만큼의 퍼 배수를 쳐줬는지 보는 게 미 증시의 퍼 반영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퍼를 통해 앞으로 미지수가 오를지 내릴지 현재 시장이 생각하는 속내가 무엇인지도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는 본질 이익과 실적 간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도 기본적인 기초 체력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날 감기에 걸려서 몸이 다운된다든가 퍼포먼스를 위해 카페인으로 불태우는 경우가 있겠죠. 주가와 이익도 마찬가지인데요. 주기적으로 오는 경기 변동이나 코로나 같은 특정한 사건들로 인해 실제 낼 수 있는 잠재 능력보다 아웃퍼폼하거나 다운퍼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과 주가도 본질 가치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사이클을 돌게 되는데 본질 위로는 업사이드 어닝인 고평가 이익, 아래로는 다운사이드 어닝인 저평가 이익으로 순환을 돌게 됩니다. 이런 본질과 사이클 이익의 차이, 시장의 장기적인 효율성,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퍼를 통해 시장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본질 이익 기반 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개념과 같습니다.
주가가 높으면 고퍼니까 비싸서 매도하고 낮으면 저퍼다 보니 싸서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반면 현실 세계에서는 이익은 사이클을 돌고 대중들은 본질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 변동에 반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와서 실적이 급락한다면 중단기적으로 주가도 같이 급락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결국 시장은 본질 이익을 의식하는 합리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떨어진 만큼 주가는 덜 떨어지게 되죠. 지금은 이익은 눌렸지만 결국에는 본질로 회복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퍼가 종종 고퍼화됩니다. 반대로 실적이 급등한다면 중단기적으로 주가도 같이 급등하게 되는데 어느 지점에서는 실적이 오른 만큼 주가가 덜 오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지금은 이익이 업사이드이지만 결국에는 다시 본질로 회귀할 것이다 라는 시장이 효율성을 자각한다면 이익이 올라도 저퍼화로 가끔 신호를 보내주기도 하죠. 이 차이를 이용해서 펄을 통해 현재 시장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최신 기간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대체로 주가는 이익의 동향을 따라가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익이 상승한다고 주가가 무조건 오르진 않고 떨어진다고 꼭 하락하지 않는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익은 견고한 흐름이지만 지수는 하락 횡보하거나 이익 대비 상대적으로 지수가 덜 오르게 되면서 저포화되는 경우가 중간에 있었는데요. 시장과 이익이 엇박자를 내는 걸 보니 무언가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려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대체로 이런 우려들은 실제로 경기 침체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향후 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면서 주가가 다시 높아지는 고퍼화가 진행되는 게 주요 패턴이었죠. 다만 이런 우려는 실제로 경기 침체를 미리 알려주는 신호가 돼준 적이 있었는데요. 00년도 IT 버블과 08년도 금융위기 대폭락 전에 이익은 상승하고 있었음에도 저퍼화로 시장이 미리 시그널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퍼가 낮아진다면 우리는 경제 리스크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익이 상승하는 것에 발맞춰 퍼가 확장되는 구간들은 시장이 강한 확신을 갖고 랠리를 펼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도 시장이 장기간 길게 상승하는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익은 하방 추세이지만 주가가 버티거나 상승하면서 고퍼화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이익이 떨어진 만큼 안 떨어지니 시장이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익이 눌려서 고퍼가 정점으로 치닫는 지점들은 사이클의 저점 부근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후 다시 이익이 상승 사이클을 타는 시장의 기대가 충족된다면 퍼가 정상화되면서 주가 상승도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패턴을 보이는 게 특징이죠. 모든 것은 사이클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익이 급락한 고퍼 지점은 자산을 베팅해 볼 만한 기회들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이 역사적으로 퍼 배수를 얼만큼 쳐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있는데요. 지금까지 영상에서 다루는 퍼는 연율화된 EPS를 기준으로 한 후행퍼입니다. 연율화란 과거 실적과 최근에 발표된 실적의 4개 분기치를 합산하여 최신화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25년도 3분기까지 실적이 발표되었다면 아직 발표되지 않는 4분기는 작년 4분기로 합산하여 EPS를 고려해 주는 거죠. 반면 예상퍼는 25년 올해 남은 4분기치를 예상해서 고려해 주거나 아예 그해 EPS를 예상해서 퍼 수준을 예측하는 겁니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요. 연율퍼는 확실한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최신화하기 때문에 정확성에 대한 장점이 있지만 주식은 미래를 기대하고 가치가 매겨진다는 자산임을 생각해 볼 때 후행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상퍼는 미래를 기반으로 한 가장 적합한 평가 방식이지만 불확실한 예측과 정확한 수치를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후행퍼라도 올해라는 짧은 기간으로 비교한다면 25년 포워드 퍼와 큰 차이는 없는 편인데요. 그래서 본 영상은 연율 후행 퍼를 통해 역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로 본다면 퍼의 적정 배수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퍼 20이 고평가, 15가 적정가치라는 통념이 있었는데요. 이익 상승 사이클 구간에서 퍼가 87년에 20배를 잠깐 넘기기 시작했고 2014년 이후에는 거의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20배가 적정 가격이거나 저점 수익 기준으로서 작용하는 모습이고 최근에는 퍼 25배 이상으로 갔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945년부터 24년까지 명목 EPS 성장률은 약 7.22%에서 6.68%로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배수의 상승은 앞서 봤던 장기국채의 대세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고금리 시기에서도 주가가 상당한 랠리를 펼쳤던 이유는 미국채라는 기회비용 외에도 돈의 양인 유동성이라는 요소도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은 08년도 금융위기 이후 금리 조절 위주의 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넘어서 시중에 돈을 직접 주입하는 양적 완화 QE 정책을 시행했었습니다. QE를 할 때마다 통화량이 크게 늘어났었는데 그중 코로나 경기 침체를 부양하기 위해 실시한 양적 완화는 이전 완화 정책에 비해 상당히 급격하게 진행되었었죠. 그러다 보니 이후 주식시장은 돈이 주식시장 외에는 갈 데가 없을 정도로 풀려나갔고 15년도부터 S&P 500은 퍼 25배 전후로 도달할 정도로 배수를 올리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지수는 장기적으로 본질 이익을 기반으로 우상향하지만 실적이라는 이익 사이클에 일일비하면서 파동을 칩니다. 실적이 본질 이익을 넘어서고 적정 퍼 배수를 쳐주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이걸 업사이드 어닝임을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기대가 거품이 꺼지고 본질로 회귀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염두에 두고 향후 위험을 관리해 나가야 되겠죠. 반대로 실적이 본질에 미달하여 이익 대비 퍼가 높게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이걸 다운사이드 어닝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수를 해야 되겠죠. 투자의 대가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런 주식의 특성을 개와 주인으로 비유했었는데요. 주가라는 개가 주인보다 앞서가기도 뒤처지기도 하지만 본질 가치라는 목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주인이 가는 만큼 언젠가는 되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럼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 같은 투자자에게 필요한 자세는 뭘까요? 일단 개와 주인이라는 구조는 알고는 있대 주가가 버블이냐 아니냐, 업사이드 어닝이냐 다운사이드냐의 논쟁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향후 실적이 유의미하게 성장하느냐, 그리고 그 성장을 군중들이 얼만큼 믿고 퍼배수를 쳐주느냐에 따라 대중들의 슈팅과 언더슈팅을 먹고 나오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일 겁니다. 주식의 가치는 단지 이게 고평가, 저평가 여부만 알려줄 뿐 타이밍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차후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미국 지수의 업사이드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꽤 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와 이익이 추세를 주면 그에 맞게 먹고 나오면 되는 건데 가치 투자자들이 흔히 빠지는 어리석음은 퍼가 높다고 주식을 사지 않고 손가락만 빤다는 거죠. 반대로 가치를 모르는 군중들의 어리석음은 업사이드에 취해 위험관리를 생각하지 않고 고점에서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서 큰 손실을 보고 정작 싸게 살 기회가 도달했을 때는 시장을 외면하는 게 일반 투자자들의 레파토리인 거죠. 어쨌든 향후 S&P 500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예상이익 EPS와 펄을 시장이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선 예상 EPS와 퍼 수치를 아는 게 가장 베스트이겠지만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대안으로 말씀드렸다시피 1년 이하의 단기적인 기간에서는 후행하는 연율 펄을 사용해도 예상 퍼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익이 눌리고 다시 회복하는 상승 초중기에는 주가보다 이익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퍼가 높을 수밖에 없고 이때의 실적 사이클 퍼밸류는 가치를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익 상승 사이클 중후반부터 실적 펄을 통해 대중들이 얼만큼의 배수를 부여하는지 가늠해 볼 수가 있죠.
우선 별다른 외부적인 경기 변수가 없고 미국 경제가 계속 견고하고 상장사 이익 성장도 긍정적이라면 올해 예상 퍼 기준의 최대 한도는 22에서 23배 부근, 후행 연율 퍼는 23배에서 24배입니다. 사실 이 배수도 조금은 고평가인 편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보다 더 앞서가거나 향후 이 배수를 정당화해줄 EPS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면 비중 조절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반면 주가가 이익 성장과 동행하면서 최대 배수 이하로 유지하면서 간다면 추세를 타면서 수익을 즐기면 그만인 겁니다. 그리고 이익 상승 사이클임에도 배수가 점차 떨어지면서 퍼가 확장되지 않고 저퍼화된다면 경제 리스크와 향후 이익 동향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25년 11월부터 미국 지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 S&P 500은 이미 25년 올해 예상 퍼 23배 한도를 넘고 24배까지 초과한 상태입니다. 26년 예상 EPS가 303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내년 퍼 23배 한도인 6,969 지점까지 근접한 상황이죠. 그리고 퍼 24까지는 이제 4.92%밖에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익이 급성장하면서 배수를 따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현 지수는 26년 성장분까지 최대로 반영될 정도로 주가가 앞서간 고평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째, 사실은 적정 주가이거나 아직 저평가일 수도 있다. AI의 변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높은 잠재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경우 대체로 예상이익보다 실제 실적이 더 잘 나오는 경향이 있다 보니 내년 퍼에 대한 여유가 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밸류가 아닌 모멘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로 인한 유동성 증대, 여전한 미 경제 호황 여건은 현 주가의 상방 추세를 여전히 지지할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둘째, 첫째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고평가 상태이긴 하지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미국 경제와 기업 실적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긴 하되 시장이 향후 고평가 수준을 정당화하는 적절한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으로 중단기간 키 맞추기를 한 후에 다시 상승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셋째, 완전한 버블이다. 우선 실적이 업사이드 어닝인 상황이 꽤 되었다는 건데요. 지금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AI발 실적은 사실 AI가 직접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냈다기보다는 GPU를 공급하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주라는 겁니다. 무분별한 AI 데이터 센터 확장의 자본적 지출에서 발생한 어닝이라는 거죠. 즉 실제로 황금을 캐서 낸 수익이 아니라 AI라는 골드러시 열풍에 휩쓸려서 황금을 캐려는 사람들에게 삿과 곡괭이를 팔아서 낸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AI발 실적이 지금까지 막대한 투자를 정당화하는 데 실패하거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이 흔들린다면 향후 주가는 깊게 눌릴 여지가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장을 분석해 보실 수 있겠죠. S&P 500은 미국 상장사를 대표하는 상위 500대 기업들의 지수입니다. 미국의 다우,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다른 지수들도 S&P의 방향과 수위를 비슷하게 공유한다고 볼 수가 있죠. 미지수 3배의 레버리지인 TQQ 속슬, U-프로를 매매하시는 분들도 S&P의 동향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신다면 수월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미국 지수의 방향을 의식한다는 점에서 국내 투자자 분들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